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최근에 세상이 뭔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걸 다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뉴스를 보시면 예전과 비교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많은 단어가 러시아죠.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이기도 한데, 사실 러시아가 이렇게 뉴스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경우는 기억하시기에 굉장히 오래전 옛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이후로는 이렇게 러시아라는 단어가 뉴스에 이렇게 빈번하게 등장한 경우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때문에 러시아의 부상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의 가장 큰 부분인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러시아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러시아가 나오게 되면 많은 부분 이제 군사적인 것 또는 이념적인 것,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이런 것, 이런 이념적인 부분이 많이 같이 떠오릅니다. 우리 역사의 불행한 역사가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저는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물론 이념적인 부분이나 군사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 특히 군사적인 부분은 지금 뉴스를 압도하고 있죠. 근데 새로운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거를 저는 독점 기업이라고 하는, 경제학에서 독점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독점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독점 기업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독점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거는 가격을 기업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기업을 독점 기업이라고 합니다. 독점 기업의 정반대 단어는 완전 경쟁 기업, 이런 기업들이 있죠. 완전 경쟁 기업은 반대로 자기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다들 그러시죠. 커피 가게를 하시든 아니면 이제 동네에서 음식점을 하시든, 내가 비용이 이만큼 들고 우리 집에 식구가 좀 많아요. 제가 생활비가 좀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밥을, 다른 집은 다 10,000원씩 받는데 우리는 20,000원 받을 거,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비슷한 국밥의 가격이 다들 10,000원이면 나도 10,000원에서 크게 가격을 다르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커피집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은 비용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은 비용 많이 들겠죠. 근데 다른 집은 그래서 5,000원 받는데 우리는 2,000원 받을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면 대충 이 정도 커피면 얼마다라고 하는 게 나와 무관하게, 이 커피를 생산하는 나와 무관하게 가격이 정해져 있고, 생산자는, 자영업자는 그 가격을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무관하게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고, 사람들은 이 가격이 비싸다, 저기가 싸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가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독점 기업은 나만 이 물건을 만들어요. 원유. 오페크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페크 전통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에다가 러시아와 몇몇 나라가 더 들어간 걸 오페크 플러스라고 합니다. 오페크 플러스가 전체 원유 시장에서 원유 생산량의 한 49%,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2016년에 오페크 플러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가 오페크 플러스에 가입하고 난 이후로 러시아가 차츰 지배력을 높여서 지금은 사실상 오페크를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맥락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2015년에 러시아가 시리아에 그 군사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 그전에는 미국의 군사력이 이 중동 지역에서는 절대적이었죠. 미국은 늘 항공모함이나 또는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구축함들을 파견하고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국가들에는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분열이 심하고, 수니파, 시아파가 상당히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거기서 흔히 말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ISIS는 수니파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란과 시리아가 시아파 쪽이고, 사우디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왕정으로 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수니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 순위파 국가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 순위파 국가들이 친미 국가였고, 물론 이제 순위파 시아파만의 대립이 있는 것도 아니죠. 이라크에 대해서 미국이 2차례나 침공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이 중동 지역에는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군사적인 우위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랍의 봄, 2010년 아랍의 봄에서부터 출발해서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랍의 봄이라는 거 그렇죠.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자유민주주의가 퍼지면서 독재를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게 그 시리아로 전파가 되면서, 물론 시리아로 전파가 되면서 시리아의 아사드라는 흔히 말하는 독재자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반군이 만들어지면서 이 정부군하고 대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반군들 사이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이제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실상 반군을 이슬람 극단주의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리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이쪽은 또 시아파입니다. 순위파죠. 이쪽은 순위파고 시아파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테러리스트가 분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아사드가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꿉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아랍의 민주주의가, 아랍의 봄이 시리아에 가서는 아랍의 겨울로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슬람 극단주의하고 결합을 하는, 사실상 중앙정부가 이런 극단주의 발생을 막아왔는데 이 중앙정부가 강력한 독재 권력으로 막아온 것이죠. 근데 이게 흔들리거나 무너지니까 이슬람 극단주의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아랍이 상당히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반군을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은 이슬람 극단주의를 없애기 위한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을 또 수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리아에서 반군이 완전히 망하고 정부군의 힘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러시아가 이 시리아에다가 강력한 군사기지를 건설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미국의 힘이 급격하게 약화가 됩니다. 2018년에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만들어서 민간인들한테 화학무기를 쓴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보복 공격을 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보복 공격을 하기 직전에 트위터로 여러 번 토마호크 미사일을 쏠지 말지 고민 중이다라는 트위터를 여러 번 날립니다. 왜 고민하는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더 분명해지는 거 뭐였느냐면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쐈을 때 시리아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의 S-400이라는 대공 요격 미사일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요격이 될 거를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S-400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는 그전부터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잡을 수 있다.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한번 더 날리는데 우리가 스텔스 토마호크도 개발했다. 그래서 한번 쏴보겠다라고 해서 결국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를 하죠. 근데 105발을 쏘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의 주장이 다르긴 합니다만 러시아의 주장은 뭐냐면 그 중에 71기를 요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제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들이 이 오페크 국가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후로 미국은 지금까지 토마호크 미사일을 그렇게 발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나 이 전통적인 순위파 왕정을 갖고 있는 오페크 산유 국가들 대부분을 그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죠. 이 나라들이 더 이상 미국에 의존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피터 자이안이라는 지정학 전략가가 그런 책을 쓴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미국이 셰일 혁명을 하면서 더 이상 중동 산유 국가에 의존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군사력을 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힘이 강하고 러시아가 지원하는 이란의 힘이 강해지는데 이란과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순위파, 시아파 대립 때문에
전쟁 위험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이 전쟁이 있을 것이다. 가장 첫 번째 전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전쟁은 이란과 사우디의 전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미국이 사우디를 지원하고 있다가 미국이 더 이상 중동 국가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빠지기 때문에 특히 시리아에 결국 전략적인 굉장히 요점인데 시리아를 미국이 그냥 버리고 나가더라. 이 때문에 중동에서 러시아의 힘이 강력해지고 사우디 힘이 약해지고 미국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전망을 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오페크 산유 국가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산유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말에 러시아가 오페크 플러스라는 걸로 오페크 산유국은 아니지만 플러스 국가라고 해서 이 같이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러시아가 조금씩 힘을 늘려왔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군사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다. 서방 국가들하고 충분히 군사적으로 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중동의 힘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87년에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죠. 그리고 90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혼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중동 산유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이 꼼짝도 못하는 걸 봤어요. 이 때문에 원래 오페크라고 하는 거는 독점 기업이죠. 그러니까 유가를 자기가 움직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가격을 만드는 기구인데 미국의 힘에 의해서 가격을 만드는 힘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걸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는 미국이 셰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는 미국이 사우디에 이은 제2의 산유 국가가 됩니다. 미국은 원유 생산량에서는 사우디 다음으로 두 번째고 러시아가 세 번째죠. 천연가스 생산량으로는 미국이 1등입니다. 러시아가 2등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공급량을 현저하게 늘리면서 오페크의 힘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그래서 유가가 60불, 30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죠. 2010년대 내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유가가 올라가지 못하는데 뭐 오페크도 힘이 없고 미국이 저렇게 원유, 가스를 증산해가지고 가격을 늘려놓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 없다. 디플레이션이다. 금리도 제로금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무기를 만들고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 나타난 변화는 러시아가 오페크 전반을 움직여서 가격을 다시 1980년대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자기네들이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해서 전 세계에 받아들여라라고 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걸 했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에는 푸틴이 전쟁광이다. 전쟁을 하려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가나 곡물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걸 이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이 석유나 가스를 수출해가지고 거기다가 수출한 금액에 대해서 수출세라는 걸 받아요. 한 4분의 3 정도, 수출 금액의 한 4분의 3 정도를 수출세라고 걷어들이는데 이게 러시아 재정에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살림을 살려고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세수를 보니까 소득세가 한 35% 되고요. 사람들한테 걷어들이는 개인 소득세가 한 35%, 법인세가 전체 세수의 한 20%, 부가가치세가 한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런 걸로 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나라가 정부가 살림을 사는 것이죠. 근데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에너지를 수출해서 거기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전체 세수의 45%입니다. 45%. 그러니까 러시아는 소득세가 굉장히 낮다고 해요. 세금을 따로 걷어들일 필요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법인세 안 받아도 되는 이 두 개 합치면 우리나라 55%고 러시아는 45%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소득세, 법인세 안 걷어도 러시아는 그거 원유나 가스 수출해가지고 세금 걷어들이는 걸로 그걸 충분히 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세금이 안 걷히겠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심할 겁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재정이 여유가 생겨요. 사우디를 포함해서 이렇게 석유나 가스를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들한테는 그런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몇 달러 정도가 되면 얘네들이 재정이 균형이냐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계산한 자료들을 보면 대충 70에서 80불 정도에서 사우디를 포함한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재정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한 70불 정도, 그 다음에 사우디는 한 80불 정도가 재정의 균형 상태라고 해요. 이때 유가는 WTI 유가가 아니고 브렌트유 기준입니다. 지금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한 105불 정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러시아든 사우디든 재정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 돈을 꽤 정부가 여유가 있죠. 그 돈을 정부가 곳간에 쌓아두는 게 아니고 또 여기저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석유 수출 국가들은 다들 형편이 굉장히 좋고 잘 살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전쟁을 통해서 유가를 많이 끌어올리고 굉장히 많이 남아요. 70불, 80불이면 균형인데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늘 가격을 모니터링합니다. 오페크는 매달 자기네들이 수요와 공급이나 여러 가지 현안, 지금 일본이 원유 재고를 얼마나 갖고 있나, 한국은 얼마나 갖고 있고 얘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많은 인력을 데리고 연구를 하고 글로벌하게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 얼마나 줄어들 위험이 있느냐를 매일매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경기 침체가 와서 러시아가 전쟁 일으켜가지고 곡물 가격도 막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글로벌하게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런 것도 다 관찰을 하고 있겠죠. 경기 침체가 진짜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점 기업인데 자기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 경기 침체 오면 사람들이 기름도 안 쓰고 사람들이 곡물 양도 줄이고 소비하는 양도 줄이고 그래서 가격이 결국은 폭락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애서 끌어올려 놓은 가격이 폭락을 하면 사우디는 좋아하겠습니까? 이란은 좋아하겠습니까? 러시아는 좋겠습니까? 그럼 그동안 러시아가 이제 오페크를 지배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다들 잘 살게 되는 걸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전쟁 때문에 결국 경기 침체 만들어가지고 유가가 폭락하면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러시아만 믿고 살면 안 되겠네. 가만히 보니까 저 푸틴 대통령이 자기 개인 감정 때문에 지금 전쟁 끌고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개인 감정 때문에 유가를 이렇게 폭락시켜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됐네? 이렇게 믿고 갈 수는 없지. 그럼 우리가 미국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러시아의 행동은 그래? 경기 침체 위험이 높다고? 그러면 유가를 낮춰주자. 곡물 가격을 낮춰주자. 그래서 사람들이 곡물 가격,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경제활동 못하겠다. 아이고, 안 할란다. 이렇게 해서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면 가격이 폭락할 거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가격을 미리 좀 떨어뜨려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주는, 이게 독점 기업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독점 기업의 전형적인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1980년대 말 90년 초반에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중동까지도 이제 평정하고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단극 체제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유가, 원자재의 가격을 다시 러시아가 가져가서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다극화된 체제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뭐 이념적인 문제나 또는 군사적인 문제로 보는 것보다는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 새로운 독점 기업의 부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독점 기업으로 본다고 한다면 미 연준도, 미국도 독점 기업이죠. 금리를 자기가 결정합니다. 뭐 한국도 금리 있고 일본도 금리 있고 따로따로 다 금리 있습니다만 사실 미국 연준이 글로벌하게 금리를 결정하는 독점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죠.
미국은 어떤 식으로 금리를 움직이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자기한테 그게 가장 큰 이익이 될 때.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안 오게 하려고 금리를 움직여요. 금리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어쩔 수 없다. 집값을 잡지 않으면 자기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경제 문제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잠깐 좀 짧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를 마구 올리고 있습니다만 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결국 자기 경제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물론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값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빨리 잡히고 있습니다. 이미 7월 들어와서부터 미국 내 그 주택 매매 가격을 보면 매매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번 주 FMC에서 한 번만 더 75bp 정도로 올리고 나면 8월 달에는 FMC가 없죠. 9월에 가면 25bp 또는 50bp 정도로 금리 인상 폭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다 거기에 있을 것인데 미연준이 하는 행동도 이런 식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경기 침체가 안 오게 또는 집값이 경기 침체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만드는 걸 막고 이런 식으로 자국 경제 이익을 위해서 금리를 움직입니다. 이것도 지금 독점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근데 예전에 미국이 독점 기업으로서 원자재 시장, 원유 시장에 대해서 갖고 있던 힘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그 힘을 이제 러시아가 차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의 행동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연준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관련해가지고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같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러시아나 사우디가 70불, 80불 정도가 재정의 균형을 이루는 유가 수준이에요. 근데 러시아와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국가의 어떤 재건 사업 또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려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대폭 늘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유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재정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완전 경쟁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식구가 많다 또는 우리가 생활비가 늘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계속 늘어나네. 생활비 늘어나니까 국밥 가격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커피값을 올립니다. 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독점 기업은 러시아나 사우디는 우리가 국민 복지를 위해서 돈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세금이 더 많이 거쳐야 되겠네. 그래서 유가를 더 올리려고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계속 가격을 올릴 거단 말이죠. 계속 올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왜 디플레이션 이야기 했느냐? 미국이 이 나라들이 가격을 못 올리도록 완전히 눌러놓은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이 그럴 힘이 없다라는 것은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 이후로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럼 미국이 그럴 힘이 없고 이제 생산자들이 러시아나 사우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격을 올릴 겁니다. 자기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는 뭐 개발을 위해서. 그러다가 한 번씩 우리가 경기 침체 온다고 유가가 너무 올라서 못 살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가격을 좀 낮춰주고 그러다 또 경제가 뭐 우리나라와 같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의 경제가 대충 잘 돌아가면 또 가격을 원래 상태로 다시 올리고 이런 식의 행동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바뀐 세계 환경은 단극화된 것이 아니고 다극화되었다. 그리고 거기는 새로운 독점 기업들이 탄생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 기본적으로 옛날 같은 디플레이션 환경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물가가 예전에 비해서는 높은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